쥐젖들 있죠. 목이나 뭐 이런 데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접히는 데 생기는 쥐젖이 있는데, 쥐젖을 이제 스킨태그라고 하는데, 이 쥐젖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최근 들어서 쥐젖이 몸에 많아졌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당뇨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 중에서 또 하나는요, 있어요. 목 뒤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데 보면 아주 거뭇거뭇하게 피부색이 착색이 된 경우를 봐요. 최근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당뇨 전 단계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최근 들어 우리 한국에서도 당뇨병 환자,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당뇨병 통계를 보면요, 당뇨병 확진 환자는 한 600만 전후로 되어 있고요. 당뇨 전 단계는요,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 있는데, 당뇨 전 단계가 성인에서 말하는 건데 1,500만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전 성인의 반 정도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는다는 이런 좀 과장된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당뇨 전 단계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당뇨 전 단계가 왜 위험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만 환자들은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또 당뇨 성향이 있는 유전적인 인자를 받아서 또 비만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 검사를 이제 보통 대부분 다 하게 되는데, 제가 비만 환자분들한테 피 검사를 해서 당뇨 전 단계를 확진하는 경우가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만 환자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처음 오셔가지고 모르고 계시다가 당뇨병으로 확진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 당뇨 전 단계, 이제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고요. 또 식후에 언제든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이 나오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당뇨병 환자예요. 이제 약을 먹으라고 이제 권유가 되겠죠. 혈당이 정상이 이제 100 이하고요. 그리고 126 이상부터는 당뇨병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혈당이 100부터 114까지. 그리고 내당능 장애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75g의 폼당을 먹고 원래 혈당을 채취를 해서 혈당이 100에서 140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데, 혈당이 140에서 199까지가 나오는 게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되겠어요. 200이 넘어가 버리면 당뇨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요, 5.6 이하가 돼야 정상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까지에 있는 분들이 당뇨 전 단계예요. 이렇게 당뇨 전 단계를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데,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이제 당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를 꾸준히 이제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요, 5년 이상 쭉 봤더니 50% 정도에서 실제 당뇨 환자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도요, 여러 가지 당뇨병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가 내가 당뇨병으로 안 가고 5년, 10년을 끌고 가더라도 당뇨 전 단계에서 미세한 혈관의 합병증, 신경의 합병증, 뭐 눈의 합병증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당뇨병으로 가지 않게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당뇨 전 단계에서 또 관리를 잘 했더니 또 정상으로 내려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를 정상으로 끌어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검진을 해서 당뇨 전 단계라고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당뇨가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정상이 아니네라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5년, 10년 있으면 난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상 혈당으로 끌어내리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달걀이에요. 달걀은요,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주로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또 포만감도 많이 주죠.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뇨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저는 정말 추천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연한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그릭 요거트인데요. 일반적인 요거트는 이제 묽잖아요. 근데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합니다. 그래서 유청, 오래 우유를 내버려 두면 위에 맑은 부분이 뜨게 되는데 유청을 걷어내고 밑에 있는 흰 부분만 이제 다시 끓여서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덕꾸덕하죠. 같은 양을 먹어도 유단백을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 위와 장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거든요. 유당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도 혈당을 일부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릭 요거트를 정말 잘 만든다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아주 좋고요. 또 5g 이하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먹는다면 정말 좋은 단백질 보급원,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싸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릭 요거트도 양배추에 싸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양배추가 넓다 보니까 여기다 싸 먹을 수도 있고요. 양배추는 뭐 약간 데쳐서 먹을 수 있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보통은 생으로 먹는 거나 약하게 데쳐서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를 먹으면요, 혈당이 안 오르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섬유질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섬유질에 이제 추천되는 양이 25g인데 양배추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고서 혈당도 덜 올리게 되고 포만감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양배추 상당히 좋고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조금 주목해야 될 성분이 비타민 U라고 있어요. 비타민 U는요, 위장관계 출혈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초기의 이름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위장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양배추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에서 나온 소화제라든지 위장 보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양배추는요, 정말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인 췌장을 살리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우리 췌장은요,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조직이죠. 그런데 췌장에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은요,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근육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뇌가 그렇죠. 그런데 췌장은요, 타고나기를, 한계가 있고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타고난 나의 췌장을 다 써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췌장의 기능을 다 써버리면 그때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먹는 요즘 소아 청소년들이 정말 저는 우려스러운 게 40, 50대가 돼서 30, 40대가 돼서 저 소아 청소년들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 풍토가 얼마나 단맛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라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음식에다가 설탕을 막 퍼붓는 이런 음식의 레시피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저는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췌장은요,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서양인들은요, 이제 췌장이 물론 이제 탄수화물하고 연관이 있는 인슐린도 나오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 중에서도 더 작아요. 그 이유는 뭐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우리는 주로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말았던 사람인데 그 탄수화물조차도 잘 많이 못 먹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탄수화물조차도 많이 못 먹고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췌장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서구화된 음식들이 들어오고 최근에 열풍이 부는 이런 단맛 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췌장이 고갈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나 일 못해. 그러면은 딱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당뇨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를 늦추거나 당뇨 전 단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췌장을 고스란히 잘 쓰지 않게 해서 많이 과도하게 필요하게 쓰지 않게 잘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보존하는 방법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췌장은 결국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야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그런 식습관을 꼭 기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근육이에요.
근육은요, 제2의 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탄수화물을 머금어요. 탄수화물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머금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췌장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있다면 이제 근육에서 조금 머금었다가 나중에 당이 필요할 때는 또 근육에서 좀 뿜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이 제2의 췌장이고 제2의 심장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근육이 적어버리면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요, 우리 몸이 당뇨로 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 50대 넘어가신 깡마른 어머님들이 계신데 당뇨 전 단계가 왔다고 막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육이 적으면은요, 혈당을 머금을 수 있는, 혈당을 대사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를 잘해서 근육을 잘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복부 비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데의 비만보다 복부 비만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 전 단계와 당뇨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되면요,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하게 내장 비만이 쌓여서 당뇨 전 단계로 또 당뇨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복부 비만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하고 수면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면을 잘 못 취하면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죠. 혈당 수준이 엉망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을 했는데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면요, 다음날 혈당이 요동을 쳐요. 이런 것들 우리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스트레스와 혈당과의 관계, 수면과 혈당과의 관계는 정말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중요한데 식후 걷기 정말 저는 최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걱정이 되거나 당뇨 전 단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식사 후에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혈당이 쭉 올라갈 때 걸으면은요, 혈당이 쭉 올라가다 멈춰요. 유지가 되다가 오래 걸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내는 거, 내가 단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을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걸으세요. 근육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켜야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완치로 갈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당뇨 전 단계에서도요, 정상으로 가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체중에서 5 내지 10%를 빼세요. 그래서 만약에 10%라고 얘기를 한다면 70kg 환자라면요, 7kg를 빼는 거예요. 이거를 한 3 내지 6개월 정도에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체중을 5 내지 10%만 빼잖아요. 그러면은 당뇨 전 단계에 있던 환자분들이 당화혈색소도 뚝뚝뚝 떨어지고 정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무조건 자기 체중의 5 내지 10%를 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운동은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먹는 거로만 조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제2의 스펀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당을 머금었다 뿜어냈다 하기 때문에 근육을 정말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후 걷기도 중요하고요. 근육을 크기를 키우려면은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식후 걷기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식사예요. 식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단맛 나는 음식 먹으면 당뇨 걸리나요? 예전에는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요, 저는 그렇다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요. 좀 과장이 됐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 혈당이 높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피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당뇨 전 단계를 진단을 받았다, 또는 가족력에 당뇨 환자가 있다, 자꾸 내가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요, 정기적으로 인근 의원에 가셔가지고 당화혈색소라고 있어요.
혈당 검사도 물론 해야 되고요. 식전 혈당을 이제 뭐 손끝에서 검사하기도 하고 이제 정맥혈로 검사하기도 하는데 식전 혈당과 당화혈소소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은 식후 혈당 검사도 가끔은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은 24시간 혈당 측정기도 나와 있어서 손쉽게 자기 몸에다 부착을 하고, 물론 오차는 좀 있지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좀 보고, 운동을 했을 때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고 한다면 내가 당뇨 전 단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지만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이나 경고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당뇨병은 아닌데 당뇨가 좀 의심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당뇨 전 단계가 좀 의심된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당뇨 집에서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당뇨병 또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식곤증이에요. 자, 식곤증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뇌 조직 같은 데 혈당이 약간 떨어지면서 피곤한 증상이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식곤증은 정말 달라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식곤증입니다. 그리고 한 잠 자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식곤증. 이런 경우가 식사를 하자마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사 직후에 생기는 피곤함이 아니라 늘상 피곤한 거 있죠. 무기력감, 피곤함이 아주 쩔어 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도 혈당의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세포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성적인 피로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당뇨 전 단계가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음식에 대한 식탐인데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음식 생각만 하면요, 이분들은 갑자기 배가 고프고요, 배고픈 것도 갑자기 배고파요. 그래서 너무나 참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손에 잡히는 게 탄수화물 종류니까 빵, 과자 이런 거만 먹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먹으면은요, 폭식을 합니다. 막 개걸스럽게 먹죠. 먹으면은 너무나 급하게 빠르게 먹고요. 먹고 나면은 또 뭔가 허기가 안 가셔가지고 먹고 나서 또 초콜릿이라든지 단 많은 음식을 또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안 들다가 갑자기 들면은 그 갑자기 들었을 때 제어를 잘 못하게 돼서 아무거나 먹게 되고, 아무 계획도 못 세운, 내가 오늘 점심에는 정말 닭가슴살 샐러드를 건강하게 먹을 거야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면 그냥 라면집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체 증상 중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쥐젖들 있죠. 목이나 뭐 이런 데,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접히는 데 생기는 쥐젖이 있는데, 쥐젖을 이제 스킨태그라고 하는데, 이 쥐젖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최근 들어서 쥐젖이 몸에 많아졌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당뇨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 중에서 또 하나는요, 흑색 극세포종이라고 있어요. 우리 뭐 아주 비만하신 분들 가끔 보면요, 목 뒤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데 보면 아주 거뭇거뭇하게 피부색이 착색이 된 경우를 봐요. 약간 벨벳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착색이 되는 경우도 이 쥐젖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일반적으로 잘 아무는 게 정상인데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당뇨 전 단계나 이제 당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최근 들어 내가 상처가 잘 낫지 않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뇨 전 단계를 한번 꼭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에도 전조 증상이 있나요? 보통 당뇨의 증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다음 다뇨 다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음 이 음료수를 많이 먹고 다식 음식을 많이 먹고 다뇨 소변을 많이 배출한다. 그런데 사실 이 신호는 당뇨가 진행되고 한참 지나서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파악한다고 해서 뭔가 몸을 되살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다뇨 다식이 발생하기 이전 그 앞단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데, 다음 다뇨 다식보다 앞서 발생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많이 자신의 혈당 기능이 문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건강검진할 때 혈액검사를 해서 아침 공복혈당을 측정할 때입니다. 아침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뭔가를 되돌려서 앞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사실 이 단계보다 더 앞서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고요. 할 수 있다면 이 시기에 뭔가 노력을 통해 되살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공복혈당 상승보다 더 앞에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식후혈당 상승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145 정도를 찍고 다시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하지만 식후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음식을 그냥 평소처럼 먹어도 145가 아니라 180, 190, 200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식사하시고 1시간, 밥숟가락을 들기 시작한 때로부터 1시간대가 거의 최고혈당에 도달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혈액검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이 멀쩡한 사람이 손에 침을 꽂아서 피를 내서 혈당을 측정한다는 게 사실 하기 쉬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일단 혈당기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번거로운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공복혈당 상승기까지 가버리는데 이걸 혈액검사를 측정하지 않고 그 전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혈당이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저혈당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면서 피로감, 그다음에 졸음, 무기력감, 허기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로 이 짜장면, 그다음에 탕수육까지 먹고 또 들어온 길에 달달한 음료수,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거 먹고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1시간 좀 지나서 막 졸음이 몰려온다.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속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약국에 가셔서 혈당기 2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사셔서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만약 그때 혈당이 높게 올라가 있다. 이 혈당기 기준은 160이 정상 혈당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180, 190, 200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뇨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당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만큼이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표가 바로 당화혈색소인데요. 이 당화혈색소에서 당화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인체에 있는 기관들에 있는 단백질이 높은 혈당 아래서 포도당과 만나서 그 형태와 구조가 파괴되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게 당화 반응인데요. 이 당화 반응이 적혈구에서 일어나면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이 포도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구조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적혈구 대 고장난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당화혈색소고요. 한마디로 포도당이 적혈구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적혈구를 공격하는 동안 과연 적혈구만 공격당했을까요? 적혈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포도당으로부터 당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기관이 바로 이 손톱인데요. 손톱 조직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케라틴이 포도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 구조가 고장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구멍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손톱이 약해지고 잘 깨지고 잘 부러집니다. 이걸 단순히 손톱이 약해졌나 보다 하고 손톱 영양제를 사서 바른다거나 먹는 손톱 영양제를 먹어서 손톱을 튼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지금 혈당 반응이 잘 조절되지 않고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매 변화입니다. 체형이 E티형으로 변하는 거. E티형이라고 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는 나오는 체형. 당뇨 초기에 주로 많이 진행되는 증상인데요. 당뇨 초기에 당뇨가 심해졌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 입장에서 세포 입장에서 당뇨는 일종의 기아입니다. 탄수화물 섭취해서 혈중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지만 세포 안으로 그게 들어가지 못해서 세포는 정작 그걸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저장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는 어떻게든 에너지원을 구해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탄수화물 대신 대체 원료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지방인데요. 어디서 가져오느냐? 뱃속에 뱃살에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가져와서 에너지원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의 대사 기능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효율 자체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에서 100만큼의 지방을 가져와서 100만큼의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을 다 쓰지 못하고 10이나 20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도는 지방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뭐 대변으로 나가거나 호흡으로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배에 가서 쌓입니다. 탄수화물을 통해 섭취해서 지방 점점 많아지고 사용하고 남은 지방 다시 쌓이고 그래서 배는
문제는 점점 나오고요. 지방을 사용하다가 안 되면 단백질 사용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쓸모없는 단백질 중 하나가 생존과 밀접하지 않은 단백질은 근육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남아도는 단백질을 지방처럼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 호르몬이나 효소를 만드는 원료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배는 점점 나오고 팔다리를 가늘어지는 ET형 체형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체형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혈당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과거 역사 사료, 조상님들의 이 과거 사진 같은 걸 보면 밥그릇 크기가 지금 현대인들에 비해 2배, 3배 엄청나게 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밥도 고봉으로 쌓아놓고 먹는데 그런데도 그분들 당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밥을 먹었던 날은 어떻게든 나가서 일을 많이 했던 날이에요. 산으로 갔든 들로 갔든 논으로 갔든 어떻게든 먹었던 포도당을 일을 하면서 다 썼습니다. 즉 우리는 포도당을 먹은 만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은 대부분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그 말은 우리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혈관에는 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의 움직임만으로도 혈당 조절을 40%까지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당뇨를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요. 움직이는 것도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한 번만 움직이게 한다면 식사를 하시고 밥숟가락을 놓은 다음 30분이 지난 순간 그 순간부터가 소화된 음식이 혈관으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는 때입니다. 이때 맞춰서 알람을 맞추신 다음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밖에 나가서 걸으시기 싫으시면 집 안에서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무엇이 됐든 근육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 근육은 상체보다는 더 큰 근육인 하체 근육을, 걷기가 싫으시면 앉았다 일어나도 괜찮고요. 스쿼트도 괜찮습니다. 뭐든 눕거나 앉아있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무조건 움직이시면 됩니다. 식후에 움직이시는 것이 운동을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만약 여기서 좀 더 해보고 싶다,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몸을 개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식전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식전 운동도 근데 종류가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몇 가지 추천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숫자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고 그 숫자의 60%에서 70% 안에 드는 심박수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데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짧은 시간 하면 효과가 없고요. 최소 30분에서 45분 정도 좀 긴 시간 이걸 해주시면 좋은데 식전에 이걸 함으로써 좋은 점은 뭐냐? 그건 바로 운동 직후에 근육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할 경우 식사를 통해 들어오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더 잘 박히게 됩니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존투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재생시키고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장기간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30분에서 45분 하는 게 너무 길다 이러신 분들은 만약 심폐지구력이 좋고 기저질환이 많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의사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짧은 시간 운동할 수 있는 히트,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드립니다. 식사하기 바로 전에 밖에 나가셔서요. 스트레칭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하고 1분간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30초간 가볍게 걷고요. 또 1분간 전력 질주, 30초간 걷고 이걸 한 5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시간이 10분이 지나지 않고요. 하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있는 다음 길게는 48시간까지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애프터 번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씩 교차로 하시게 되면 돈 들이지 않고 당뇨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팁들을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및 스트레스, 영양제 같은 것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이번에 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이런 내용들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이니까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라면 끊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제 당뇨라면 끊어야 할 음식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꼽긴 하는데 이 세 가지에 앞서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딱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단맛이 나는 음식을 끊는 겁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을 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단맛을 갈망하도록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단맛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단맛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단맛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당은 어떤가? 대체당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단맛이 있더라도 괜찮지 않은가?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다이어트 콜라와 일반 콜라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먹어야 한다면 당연히 혈당을 덜 올리는 다이어트 콜라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콜라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당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당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혀에서는 단맛을 감지합니다. 단맛을 감지한 혀가 뇌에 단맛이 들어왔다고 신호를 보내면 뇌는 기대를 합니다. 조금 지나면 소장에서 이 단맛이 들어와서 나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0칼로리에 포도당도 없기 때문에 뇌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뇌가 궁금해요. 뭐지? 왜 이거 분명 단맛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먹어봐. 이상하다. 더 먹어봐. 계속 먹어. 하면서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체당이 장으로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의 균종을 파괴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나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대체당은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역시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저는 음료수와 빵, 면, 은빵면을 꼽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기 쉬운 것들 위주로 나열해봤습니다. 음료수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물인 탄수화물에 비해 고용물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들어왔을 때 흡수 속도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음료수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구장에 가도 음료수가 서비스로 나오고 노래방에도 나오고 PC방에도 가고 어딜 가든 음료수가 서비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음료수를 먹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음료수가 서비스로 나올 경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입력해 놓으시고 음료수는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빵. 빵은 주 원료가 밀가루죠. 고대종 밀가루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데 우리가 먹는 지금 빵은 대부분 잘게 빻아가지고 식이섬유는 전혀 없고 완벽하게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굉장히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 몸으로 들어와서 완전하게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사람에 따라 글루테오 모르핀이라는 펩타이드가 뇌로 가서 마약이 들어왔을 때 결합하던 수용체, 이 아편 수용체에 약하게 결합하면서 쾌감이라든지 중독을 약하게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빵만 보면 먹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빵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가루로 되어 있죠. 근데 면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짜장면을 예를 들어보면 빵과 짜장면을 비교해보면 둘 다 밀가루로 만든 건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짜장면에는 면뿐만 아니라 소스도 들어가죠. 소스, 면뿐만 아니라 짜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 중에 설탕과 캐러멜 이런 단맛을 내는 소스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면으로 만든 음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혈당을 더 높게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빵, 면은 의식적으로 입력을 해놓으시고 최대한 안 드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공복 식사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 공복은 8시간 동안 금식하고 나서 먹는 첫 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때 먹으면 안 될 것으로는 빵에 잼을 발라서 먹는다거나 선식,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갈아서 먹는다거나 이런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있어요. 생체의 리듬상 아침 시간대가 혈당 반응을 가장 잘 통제하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초파리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일주기 리듬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가 미세하게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이 몸에 있는 반응들을 조절하는데 아침 시간대가 혈당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반대로 저녁 시간대가 혈당을 가장 덜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아침과 저녁에 먹었을 때 저녁에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체 리듬에 맞춰
맞춰서 식사를 한다면 아침에 푸짐하게 드시는 건 맞는데 정제 탄수화물 푸짐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약간의 완전 잡곡, 통곡물 같은 걸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푸짐하게 먹어야 된다는 말이지 정제 탄수화물 먹었을 때 말 아니에요. 당뇨병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당뇨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형 당뇨, 2형 당뇨, 그리고 임신성 당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당뇨는 전부 당뇨라는 이름이 붙기는 한데요. 그 양상이나 어떤 분들이 걸리는지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1형 당뇨의 경우에는 당뇨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배가 나오고 40대, 50대 남성분들 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상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형 당뇨인 분들은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1형 당뇨인 분들은 좀 말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형 당뇨의 발병 기전은 보통은 좀 어렸을 때 소아 혹은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특정 원인에 의해 혹은 자가 면역에 의해서 조금 손상이 되거나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서 밥을 먹어서 흡수된 이 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끌고 가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과 이 에너지원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몸 입장에서는 밥을 안 먹은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고혈당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흡수는 안 되니 점점 더 말라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인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바깥에서 인슐린을 주입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상상하시는 모습, 당뇨를 상상하는 그 흔한 모습입니다. 배 나와 있고요. 중년이고 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는 잘 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잘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내장지방, 운동 부족,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커피를 아침에 한 잔만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커피를 하루에 3잔을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이런 게 이제 내성인데요. 우리 몸도 인슐린이 계속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이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40, 50대 배 나와 있고 내장지방 가득한 이런 2형 당뇨의 모습을 띠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잘 되지만 인슐린에 우리 몸이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은 또 반응을 안 하니까 또 인슐린 내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돌면서 결국에는 그게 2형 당뇨가 되는 거고요. 또 췌장이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는 원래는 당뇨가 없던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당뇨가 생기게 되는 걸 이제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이 생기게 되잖아요. 아이와 소통을 하고 영양분을 왔다 갔다 공급하는 그런 걸 이제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임신을 하게 돼서 태반이 형성이 되면서 HPL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방금 전에 나온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너무 많이 높이게 되면 태반에서 분비되는 HPL 호르몬에 의해서 임신성 당뇨가 되는 것이죠. 유전 외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정제당의 섭취가 이 당뇨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제가 이제 글루코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도 좀 줄여주시고 단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이제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한 회원분께서 그런데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조선시대 다큐멘터리였어요. 한 갓을 쓴 선비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고봉처럼 쌓아두고 먹고 있는데 이 선비는 굉장히 날씬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밥이 문제가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날씬하고 조선시대 때는 당뇨 인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보니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쌓아두고 고봉밥을 먹었는데 그만큼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었죠. 차도 없었죠.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저기 마실 한번 나가려고 시장 한번 가려고 하면은 몇 킬로씩 걸어
바로 다녔어야 됐어요. 그런데 현대인들, 저도 앉아있죠. 여기 작가님도 앉아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지금 앉아 계실 거예요. 탄수화물은 과거에 비해서 비슷하게 먹거나 아니면 정제된 당을 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활동량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 췌장이 혼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운동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탄수화물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 사무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탄수화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 정제된 당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으면 활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너무나도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렇게 당뇨인도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정말 당뇨에 치명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하루 이틀은 부족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만성적으로 잠자는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코르티졸 호르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점점 더 당뇨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입니다. 술은 여러 측면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술에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살이 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내장 지방은 뱃속에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쌓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피하 있는 지방은 쌓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강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은 끝없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진 내장 지방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당뇨가 걸리게 되는 건데요. 이 술이 내장 지방을 늘리는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근손실이 심해집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량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근손실을 일으키게 되면서 또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알코올이 칼로리가 많아서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을 너무 많이 붙게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근손실을 일으키면서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줄이거나 끊는 게 당뇨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채소와 먹으면 안 되는 채소는 무엇인가요? 제가 당뇨인 분들에게 채소에 대해 설명드릴 때는 신호등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초록불 채소, 노란불 채소, 빨간불 채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초록불 채소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채소입니다. 제가 초록불 채소 중에 추천드리는 대표적인 채소들은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보면 마치 작은 나무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브로콜리를 먹으면 마치 작은 나무를 한 그루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혁용아 브로콜리 많이 먹으렴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상상해 주시면 돼요. 브로콜리 하나 먹을 때마다 나무에 있는 온갖 좋은 성분들이 나한테 흡수되는 거다 라고 이제 전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100g당 약 2.6g 정도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고, 브로콜리의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설포라판 성분은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면서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샐러리인데요. 이 샐러리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채소입니다. 샐러리는 사실상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도 이제 살도 찌지 않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할 뿐더러 수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샐러리를 씹어보시면 아삭한 식감으로 입을 즐겁게 하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샐러리에는 또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엉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이 우엉은 정말 당뇨인분들이 차로 만들어서 제가 꼭 드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그런 채소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이눌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차로 식사 전후로 평상시에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우엉을 드실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엉의 껍질에 이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이 껍질을 활용해서 차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이 우엉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전부 다 누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노란불 채소인데요. 이 노란불 채소는 이
채소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채소 자체는 괜찮은데 먹는 방식에 따라서 혈당 지수가 달라지는 그런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당근인데요. 이 당근은 당근 자체를 먹었을 때는 저혈당 지수 음식이기 때문에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근을 익히게 되면 혈당 지수가 60까지 올라가면서 GI 지수가 중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근을 삶아서 먹게 되면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아침에 당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혈당 폭탄입니다. 건강에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갈아서 마시게 되면 당분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최근에 결혼을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아침마다 건강에 좋다고 이제 열심히 일하라고 당근 주스를 갈아서 이제 매일 아침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당근 주스는 진짜 혈당 폭탄이다.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내가 이제 알아보고 와서 건강에 되게 좋다더라 하고 매일 아침 갈아준 거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 글루코핏 센서를 부착해주면서 혈당 측정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혈당이 매일 아침 180까지 200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거대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던 거죠. 친구의 아내분께서는 당연히 사랑해서 갈아주셨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당근 주스를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당근 자체는 괜찮은 채소이지만 삶아서 먹는 경우에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갈아서 먹는 경우에는 정말 혈당 폭탄 최악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당근을 갈아서 먹는 CCA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근은 만약에 드신다면 자연 상태 그대로 고체 형태로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노란불 채소는 파프리카인데요. 사실 파프리카 자체도 혈당 지수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를 삶아서 먹게 되는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높아지면서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도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제가 파프리카를 드실 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땅콩버터에 파프리카를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아삭한 식감과 함께 땅콩버터의 고소한 풍미까지 혈당을 안 올리면서 드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불 채소는 보통 혈당을 많이 올리는 그런 채소입니다. 감자 그리고 고구마인데요. 이 둘 다 혈당 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혈당 관리할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구마만 먹으면 그렇게 컨디션이 떨어지고 졸리고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혈당 측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이 고구마가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이제 군고구마는 저도 군고구마만 먹으면 혈당이 18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군고구마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구마를 꼭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구마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단백질과 지방, 계란과 함께 드신다든지 아니면 두부랑 같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단백질과 함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